인사를 하시면서 네, 이야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오늘 좀 진행을 최대한 매끄럽게 제가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준희 감독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쌀색 엄마 하나 감독 한준희입니다. 조금은 좀 이따가.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림총 연출한 이상민입니다. 새해 처음부터 이렇게 촬영하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요. 너무 많이 돌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컨테이너를 연출한 김세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컨테이너를 극장에서 봐가지고 저도 되게 신선하고 새로운 기분입니다. 네, 긴장되시죠? 저도 너무 긴장이 되는데 저희가 조금 얘기하다가 아마 여기 들어가시면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겨주시는 동안 제가 궁금했던 것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들 좀 적어왔는데 공통 질문인데요. 세 분의 영화 모두 그 배우의 연기가 다 좋아요. 그래서 좀 만드는 과정들이 저는 제일 궁금했는데 뭔가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니면 영화를 완성할 때까지 뭔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이제 되게 궁금한데 한준희 감독님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특히 궁금했던 게 엔딩에 그 이제 어떤 친구와 이제 동생들을 위하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주변에 어떤 이야기가 영화의 어떤 씨앗이 됐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먼저 일단은 감독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하신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자면은 실제로 제 주변에 이제 대학교 동기 중에서 이렇게 자기 밑에 동생 3명 있었는데 남동생 1명이랑 여동생 2명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이제 집을 나간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그 친구랑 굉장히 이제 대학교 그 시절 내내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딱 했던 말이 그 엄마에 대해서 욕을 하다가도 그래도 우리 엄마는 굉장히 진실된 사람이었어 라고 이렇게 항상 끝맺으면 그렇게 변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한테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제 기억상으로는 그 여동생들이 6살, 3살이었나 굉장히 어렸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엄마 노릇을 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자기 엄마를 저렇게 변호할 수 있을까? 약간 그 의문에서 일단 스토리가 출발하게 되었고 하고 그 지금 보신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 찍은 작품이에요. 완성은 2020년도에 됐지만 그래도 찍은 건 2018년도예요. 그래서 그 후에도 이제 단편 작업도 하고 훨씬 더 제 생각에는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4년 전에는 내가 많이 발전해왔구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저는 저는 원래 약간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글 자체는 굉장히 자신이 있는데 배우들이랑 대화하는 방법을 이 작품 하기 전까지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함으로써 배우들이랑 대화를 하고 연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 이유는 그 엄마 역할을 맡았던 에스터문이라는 배우님이랑 저랑 같이 작업을 했는데 그 배우님께서 이제 그 식당 장면에서 제가 계속 연출 지도를 그분이 연기를 하시는데 어딘가 약간 자기적인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배우님한테 진짜 새벽 1시였나? 둘 다 약간 비몽사몽 상태에서 제가 그 배우님한테 딱 가서 했던 질문이
내가 이 시나리오를 내 또래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 여성들한테 보여주면은 다들 이 캐릭터를 욕하고 앉아있다. 이 인물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이따구로 행동을 하냐고. 당신은 왜 그들이 그렇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답변이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배우님께서 저한테 딱 했던 말이 내 백스토리를 알면은 그렇게 나한테 손가락질하거나 욕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했던 말이 당신 딸은 당신의 백스토리를 다 알고 있다. 근데 당신은 이렇게 공격하고 앉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배우님이 그때 딱 고개를 끄덕이더니 알겠다고. 그게 1회차였어요. 그 식당 씬이. 그 이후로는 제가 따로 연출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둘이 그냥 제가 그 순간에 진짜 감독으로서 약간 좀 레벨업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연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 해가지고 진짜 왜 그러면은 이제 막 연출을 하면은 무조건 한 테이크 할 때마다 뭐라고 한마디를 건네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그 한마디를 함으로써 그냥 우리 둘의 약간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무언가가 생겼고 그 이후로는 저희 둘이 그냥 진짜 눈빛만 딱 바라보면은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점이 그거였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걸 기사나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이 영화를 보지 않고 이렇게 이 스토리만 딱 들었다면 좀 말이 되냐고 하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는 순간 그게 할 수 없이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다 어떠한 입장이나 어떤 캐릭터가 다 이해가 돼서 그 점이 저는 가장 이제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 내가 다 느낄 수 있게 옮겨 놓으셨을까를 생각했는데 역시나 한 테이크씩 바꾸시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한 방에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오늘 가장 궁금했었던 건데 네, 말씀하실 거 네,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이후로는 제가 캐스팅하는 배우들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작업을 통해서 딱 그 순간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후로도 단편을 찍고 작업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좀 말수가 좀 줄어든 감독이 된 것 같아요. 이 작품을 통해서. 그래서 전 진짜 아직까지도 에스터문 배우님한테 참 감사해요. 내가 좀 제대로 된 감독으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도 많이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민 감독님 저는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현규 캐릭터를 그냥 좀 감정 표현을 대놓고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냥 현규가 자기 감정 표현보다는 얘가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캐릭터에 맞는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캐릭터에 맞는 분을 찾는 거에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현규 역할을 했던 엄준기 배우님을 이제 만났을 때 처음에 이제 대본 리딩만 하고 바로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냥 거의 확정을 줬거든요. 저도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그냥 그 맞는 캐릭터를 찾는데 엄청 많이 시간을 보냈고 막상 맞는 분을 만난 뒤에는 막 제가 엄청 디렉팅을 막 한다기보다는 그냥 거의 배우님한테 많이 부탁드리고 막 많이 맡겼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이제 막 구상하면서 프리프로덕션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덕션에서 내가 생각한 어떤 그림과 거리가 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적이 2번, 3번 정도 있었는데 돌림표를 찍을 때는 예를 들면은 진우 역할도 원래는 이제 진짜 되게 다혈질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처음에 시나리오를 썼었거든요. 되게 승질 내고 소리 지르고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을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제 배우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괜찮은 배우님을 또 만났었는데 그분이랑 하고 싶은데 그분 캐릭터는 또 이 역할이 캐릭터가 안 맞는 거예요. 이분의 원래 느낌이랑 제가 원래 썼던 그 병장 캐릭터랑 그래서 그냥 그분한테 캐스팅을 하기로 했고 이 느낌을 더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시나리오를 바꿨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고 뭐 예를 들면 콘티가 다 나왔었는데도 태풍이 그때 2개가 와가지고 로케이션을 그냥 아예 바꿨어야 됐어요. 그래서 로케이션 바꿨을 때도 그냥 그냥 다시 콘티를 다시 짜자 하고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터지면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바꾸면서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군대에서 찍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너무 미술을 훌륭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때 심지어 코로나였어가지고 걱정 맞아요. 많이 그때 하셨는데. 군대에는 하나도 못 빌렸고 제가 나온 군대에도 연락을 해봤는데 거기서 네. 안 해준다고 해서 로케이션은 최대한 많이 찾다가 그 제작팀에서 너무 좋은 로케이션을 잘 찾아줬고 유성님들이 그걸 잘 꾸며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래 군대였던 테니스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운 좋게 잘 찾아서 도와주게 됐어요. 수술을 많으시죠. 어려우시면 패스하시면 또 다른 준비. 그 전에 캐릭터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네, 제가 또 궁금했던 게 감독 영화에서 그 이제 주인공 경주랑 은혜가 싸울 때 솔직히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처음에 내가 시나리오를 쓴다면 소리를 내면서 싸우는 걸 썼을 것 같았는데 소리를 안 내고 싸우는 게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에는 어떻게 써져 있었을까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 부분, 그 씬이. 그걸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시나리오 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 소리를 내며 싸운다, 소리를 내지 않으며 싸운다라는 게 시나리오를 제 기억으로는 명시를 해보진 않았었던 것 같고 함께 그 배우분들하고 같이 맞추면서 이제 그게 결정이 나온 거. 그러면 소리를 내면서 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 테이크를 거듭하면서 완성시키세요? 아니면 사전에 리허설을 다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사전에 죄송해요 떨려가지고 그 배우분들하고 만날 때 저도 이제 같이 친해지는 과정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목욕탕에를 간다든지 약간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분이 이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이제 리허설도 같이 하면서 이 배우분이 뭔가 구체적으로 디렉팅을 했을 때 더 맞는지 혹은 좀 자유롭게 했을 때 더 맞는지를 이 청소년 배우분과 했을 때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 그 과정 안에서 사전에 그 장면을 저도 사실 그냥 글로 머리로 상상해서 쓴 거다 보니까는 이게 되게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사전 과정에서 리허설을 통해서 이때 이런 느낌이구나를 뭔가 상상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게 소리를 내면서 싸우고 안 내면서 싸우고 어떤 과격한 정도로 싸우고 뭔가 이런 것들 그때 뭔가 결정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다른 질문인데 햄스터에도 이제 아역 배우 나오시잖아요. 그때도 뭔가 감독님이랑 배우분이랑 목욕탕을 같이 가셨어요. 그 청소년 배우분들하고 같이 작업할 때는 거의 그것이 어떤 루틴 중에 진짜요? 진짜 기뻐. 근데 그 목욕탕 갈래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그 캠스토랑 작업을 했을 때는 다시 지금 생각이 나는데 목욕탕이 아니고 거의 합숙을 그때 같이 한 친구네 집에서 내내 거의 같이 살면서 뭔가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뭔가 그렇게 뭔가
아, 되게 그랬었던 것 같고 뭔가 이 컨테이너 작업할 때는 실제적으로 합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가지고 뭔가 되게 가깝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때 이제 햄스터 작업 때 뭔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일본인 작업다 약간 그런 상황에서 뭔가 더 가까워졌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너무 재밌는데 저 혼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질문 올려주신 거 제가 먼저 하나 읽어볼게요. 오, 오, 되게 다 좋은. 빨리 해야 되니까 딸셋 엄마 하나 졸린 라이언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큰 딸이 집에 이제 오기를 동생들이 마지막에 큰 딸이 집에 오기를 동생들이 기다렸고 그 후에 같이 평소처럼 등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학교를 안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지 않았지만 동생들과 함께 학교에 갔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면은 그 뭐지? 이제 그냥 저는 큰 딸이 그냥 이제 자기가 이제 엄마 역할을 맡기로 결정했다고 이게 내 선택된 가족이구나. 나는 이제 원래는 이 엄마 역할을 맡으려고 태어나진 않았지만 나는 이제 엄마 역할을 맡기로 선택했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계속 학교도 가고 그냥 계속 원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일상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에서 그 은혜가 컨테이너 문을 막을 때 그 감정은 자신을 구박한 어른에 대한 화였을까요? 아님 컨테이너라는 공간을 잃지 않기 위함이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행동을 생각했던 것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살던 곳이 복구가 될 수 없고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이곳조차 사라지고 모두가 다 떠난다고 했을 때 어떤 외로움의 감정에서 뭔가 아무도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문을 막았다고 생각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돌림총 그 형규가 그 과거의 의장대 훈련 중 부상을 입기도 했지만 그렇게까지 의장대 훈련을 시키지 않으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그러니까 훈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사실 그냥 이제 어떤 집단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한번 딱 찍히면 더 이상 그 이상으로 아니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한번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더 시나리오 속에서 그것들을 더 쓰고 싶었는데 막상 이제 재밌게 이걸 보여줄 방법을 못 찾아서 계속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번 다친 애를 굳이 다시 시키는 거랑 원래 이제 그냥 잘 하고 있던 애들 중에서 걔들을 훈련시켜서 하는 것 중에서 당연히 이제 병장 입장에서는 굳이 한번 다친 애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시킬 이유는 원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이 병장 애의 캐릭터 자체를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규한테 갖는 감정은 네가 뭔데 우리 감히 이거에 들어오려고 해? 이게 되게 프라이드가 높은 애고 현규라는 애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되게 저는 이제 시나리오 쓸 때 생각했던 거 같지 않게 봤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히 네가 이걸 들어오려고 해? 해서 이제 현규를 막는 처음에는 그냥 다친 애가 다시 왜 굳이 하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안 껴줬을 수도 있는데 현규가 점점 얘가 이제 선을 넘기 시작하고 점점 더 나가니까 병장도 더 감정적으로 내가 쟤를 넣어주는 게 자존심적이나 이런 걸로 좀
내키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세 분 다 공통 질문인데요. 뭔가 어떤 영화를 만들 때 그 시기에 나를 뭔가 이렇게 감싸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한준희 감독님께서는 아까 이제 친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하셨던 것처럼 그때 나를 가장 휘몰아치게 흔들었던 그때 기억이 나세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다 찍고 나서 또 달라지잖아요. 뭐가 해결되진 않는데 뭐 후련한 느낌도 있을 때도 있고 더 어려워질 때도 있고 저는 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떠셨었는지가 궁금한데 너무 오래된 거라서 기억이 안 나시면 패스하셔도 돼요. 패스? 저 감독 인터뷰도 봤는데 아이들의 이야기를 계속 내가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니 뭔가 엄마에 대한 어떠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거랑 뭔가 통하는 지점이 있으신가요? 이 컨테이너 작업하실 때도? 제일 어렸을 때부터 이어지는 저한테 되게 관심이 많이 가고 제가 조금 깊게 감각했던 감정이 외로움이라든지 안 들려가지고. 외로움과 불안의 정서였거든요. 그게 뭔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었던 시간이 되게 길었고 약간 그런 연결에서 엄마에게 그때 그런 인터뷰에서 다른 인터뷰에서 했던 거고 뭔가 이때도 컨테이너 찍을 때도 되게 그런 그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저한테 휘몰아치고 있는 저를 둘러싸고 있는 감각이었고 그게 뭔가 컨테이너를 찍으면서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제가 조금 더 직면해서 뭔가 풀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다음번에 이제 작업한 이제 그 연출자 이제 연출을 했고 뭔가 그거를 한번 직면하고 나면은 그런 감정이 해소되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찍고 나서 느낀 것은 이거는 온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질 수 없는 것이고 나한테 그냥 내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그냥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컨테이너뿐만이 아니고 그 전 작업부터 해서 그 다음 작업까지 1년의 과정에서 그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거의 완전 우리 심리치료 수준의 정서가 되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민 감독님은 저는 약간 그 형규가 했던 대사처럼 그냥 왜 안 시켜주십니까? 어떻게든 좀 영화를 찍을 기회를 얻든 영화를 상영할 기회를 얻든 그 기회를 좀 얻고 싶었고 뭔가 좀 그렇게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한테 영화를 보여줬는데 형규한테서 너가 좀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영화 좀 찍어보고 싶었고 어떻게 좀 해보고 싶었던 감정이 그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되게 열등감이나 아니면 그런 감정에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영화들을 보더라도. 그런 되게 건강하게 풀고 계신 거네요. 영화로 이렇게.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한지 감독님은 아까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럼 찍고 난 후가 어떻게 뭔가 달라진 점이 있으세요? 이 영화를 만들기 전이랑 후? 솔직히 제가 대학원 중에 찍었던 거라 제 자신을 성찰할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거 찍고 네. 또 스파르타식으로 또 다음 작품 들어가야지 해가지고 막 채찍질 막 주는 게 해가지고 내가 성장을 했는지 내가 퇴화를 했는지 그거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제가 제 재작년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묘한 게 이런 가족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고 이런 어머니 같지 않은 어머니나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특히 이렇게 어머니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망설임에 대해서 잘 화면에서 잘 안 다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진짜 분명히 존재하는 감정이거든요. 혹은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이고. 근데 그거는 저는 손가락질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 근데 그래서 약간 이 작품을 통해서 그게 해소가 됐다기보다는 그 감정에 대해서 계속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인물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캐릭터지만 실제로는 가족이고 친척이고 친구인데 저런 이런 영화 속의 경험들이 다 있으니까 이 영화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봄으로써 그들을 좀 덜 미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영화 속에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캐릭터인 거예요. 어머니나 큰딸이나 다. 그래서 좀 현실에서 그 좀 더 마주할 수 있는 어떠한 그 힘을 이 영화를 보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런 캐릭터들을 너무 좋아해서 영화에 많이 이렇게 쓸 때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참 해가지고 지금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작품이 아니라 이거 말고 이거 다음에 찍은 작품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아버지가 좀 문제가 있는 캐릭터였는데 그 영화를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보여줬는데 저희 아버지랑 우리가 오히려 더 사이가 가까워지는 이거는 계기였어요. 엄마한테 문제가 있는 캐릭터.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묘하더라고요. 다음에 찍었던 저는 작품이 아빠한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저희 있는 아버지를 굉장히 객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밉상인 캐릭터로 그렸는데 더 친해졌어요. 그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좀 묘하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엄청 매력적인 캐릭터인 거죠. 아니요, 그냥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인 거 매력적인 있잖아요. 매력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긴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이 영화를 보고도 많이 그런 이야기 들으셨나요? 이 영화를 보고 편집할 때 그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엄마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아까 답변 드릴 때 제가 까먹고 그 답변 안 드린 부분이 제가 마지막으로 그 웨스트문 배우님한테 딱 드렸던 말씀이 그 뭐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당신 딸만큼 손가락질을 할 수 없다고. 당신이 밟아왔던 전철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큼 명심만 오고 있으라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감독으로서는 그 딸이나 엄마나 저는 이렇게 어떤 판단의 잣대를 두고 이렇게 연출하지 않았어요. 관객들도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그러면 또 관객분들이 남겨주신 게 너무 많아서 한번 빨리 제가 끄다. 그 컨테이너에서 마지막 장면에 경주가 엄마한테 장마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소나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뭔가 장마랑 소나기는 같은 비이지만 다른 의미이냐고 여쭤보셨거든요. 이게 컨테이너가 사실은 조금 더 이야기가 되게 좀 길었었고 그 안에 씬이 이야기가 길었다기보다는 숨겨진 씬들이 있었는데 이제 교육기관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러닝타임의 제한으로 삭제된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삭제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컨테이너가 이제 사라질 거라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은혜가 그 컨테이너가 있던 빈 자리를 빙글빙글 그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싸움이 일어나기 전날에 그 자리를 이렇게 경주하고 빙글빙글 돌면서 장마가 차라리 계속 와서 모두 안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마 계속 비가 오면은 모두 떠나지 않고 여기에 일단 남아있을 거니까는 그
그거를 영원했던 그 은혜의 마음에 대한 대사였어요. 근데 그 장면이 사라져서 더 풍성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랬으면 더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해석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빨리빨리 해볼게요. 너무 많아서 이거 죄송합니다. 그 돌림총에 오프닝 시퀀스에서 총이 둥둥 이렇게 돌아간 장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레이션, 현규의 나레이션으로 시작되는데 그 총만 따로 그래픽으로 보여주신 이유가 있으시냐고. 현규의 총 그 자체에 대한 시선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가요? 그거는 사실 그래픽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찍은 거였어요. 진짜 그럼 더 훌륭하네요. 뭔가 진짜인데 그래픽 좀 없는데. 근데 그래픽 잘 됐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쁜 꽃 봤을 때 되게 가짜 같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되게 실현을 잘 하셨다는. 감사합니다. 그래픽 잘 됐다는 칭찬을 많이 받긴 했었어요. CG를 한 번도 넣지 않았지만 일단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원래 이제 오프닝을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예 되게 간단한 오프닝을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를 편집을 다 하고 나니까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래서 돌림총이 뭔데 저기서 이런 거예요. 이게 요건지 아니면 이렇게 위로 던지는 건지 뭐가 돌림총인지 모르겠다는 헷갈린다 이런 피드백을 중반부쯤에 받아서 나레이션을 넣어야겠다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했고 총이 돌아가는 것만 보여준 거는 사실 저는 오프닝 때 이게 제가 되게 그냥 좀 독특한 그림으로 한번 시선을 끌고 싶었어요. 그냥 뭔지 그냥 바로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되게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성규의 시선이라고 생각하고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듬감 되게 좋잖아요. 편집 4개월 하셨다고 들었는데 편집 감독님 없고 감독님이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리뷰를 되게 여러 번 봤잖아요. 할 때마다 그걸 다 하면 계속 뒤흔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뭔가 붙잡고 있는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씬이었어요. 마지막 씬에서 꼭 그러니까 거기만큼은 편집이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그냥 좀 타이밍만 조금씩 짧아지는 것만 말고는 구성은 정말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바꿨는데 마지막 씬만큼은 그냥 안 바꾸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여기서 감정이 이렇게 되려면 앞에서 뭐가 더 필요하겠구나 해서 그러면 이때 요 씬을 좀 더 넣고 요거 좀 필요 없겠다 싶으면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씬을 기준으로 했던 것 같아요. 참 촬영도 좋고 리듬감도 좋고 그래서 많이들 잘 도와주고 잘해서 딸 셋 엄마 하나. 엄마는 왜 사랑하는 딸을 도우미의 세계로 끌어들이기로 결심했을까요? 영화 시놉시스의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데려간 곳인데도 생명줄 같은 실비오가 딸을 건드리자 강하게 저지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엄마의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저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오늘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뭐 이랬던 거, 그러니까 이미 마음을 먹고 왔는지 안 왔는지 약간 애매한 건 거죠. 아니요, 저는 엄마가 마음 먹고 딸을 그렇게 데려갔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 엄마가 그 딸한테 사과는 절대로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데려간 거에 대해서. 아니 밥벌이를 내가 해오는데 하고 지금 대타가 없는데 너가 당연히 나와야지.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엄마의 입장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이렇게 약간 딸을 이렇게 여기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뭔가 건드리니까 이제 엄마가 딱 제압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스무스하게 되게 연출을 하셨냐면 병이 이렇게 보인 다음에 그 병을 이제 그 남자가 잡고 그걸 따면서 갑자기 또 키스를 하는데 그걸 만약에 내가 썼다고 하면 저는 엄청난 또 씬을 할애했을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가까운 시간 안에 감정이 변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말이 되게 하신 걸 보고 되게 저는 그 장면이 가장 놀라웠었거든요. 그 시나리오에도 그렇게 딱 짧게 쓰여 있으셨나요? 네, 원래 노래방 씬이 그것보단 좀 더 길었는데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씬만큼은 그 씬과 그 씬의 이음새는 원래 그렇게 짰던 것 같아요. 왜 그러면은 손님이 그렇게 딸에 찝쩍거리니까 손대지 말라고 이렇게 제지를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손님이니까 자기 생명줄이니까 놓을 수 없는 사람이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노래 같은 경우는 나중에 편집할 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나리오나 현장에서는 미리 정하고 가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촬영할 때 되겠지 싶어서 그냥 되게 간단하게 개연성 있겠지 했는데 안 돼가지고 항상 실패해가지고 그걸 좀 편집해서 어떻게든 살리느라고 막 그렇게 막 애쓰는데 그런 지점이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편집이 되게 짧으셨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요, 편집 엄청 아니에요? 길었어요. 그 노래방 뭔가 씬이 위로가 되는데. 아니요, 그 노래방 씬이 하여튼 그 좀 노래방 씬을 보면은 둘이서 노래를 부를 때 그 TV 화면이 안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조명팀 막내가 TV를 부셨어요. 촬영 1시간 딱 들어갔을 때. 그래가지고 그게 실제로 노래방 도우미가 오는 그 노래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쫓겨나가듯이 그 노래방에 나갔기 때문에 진짜 옆방에서 막 그 손님이 와가지고 막 Where are the girls? 막 여자는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방 씬들 커버리지가 좀 다 엉망이에요. 그래서 다 편집할 때 진짜 욕 엄청나게 많이 얻어먹었어요. 도대체 왜 이 샷은 없고 왜 이 샷은 없니? 네, 해서 하고 제가 원래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노래에 대한 감각도 없어가지고 이 작품을 통해서 영화 음악에 대해서도 진짜 많이 배우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샷을 정말 이렇게 아껴서 잘 쓰셔가지고 막 많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게 부러운 점이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더 근데 그 마지막 씬 같은 키스하는 씬 같은 경우는 콘티가 딱딱딱 짜여져 있긴 했었어요. 거기서 좀 뺀 샷들도 있지만 콘티가 기본적으로 이게 병들도 그렇고 그거는 미리 좀 생각을 하고 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약간 영화에 벗어나서 뭔가 취미가 있으세요? 각자? 영화를 안 하실 때는 뭘 하세요? 어떻게 아까 김세인 감독님은 불안 그런 것들 어떻게 해소하세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너무 불안을 너무 강조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불안하시지 않으시죠? 그럼 다른 그냥 어떤 영화 작업을 안 하실 때 채워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작년 한 해는 빠르기를 많이 탔고요. 그래서 걷는다든지 등산을 간다든지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찔리는 게 운동을 또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찔리긴 하지만은 네,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 사실은 뭔가 아직 말이 계속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아직 딱 명확하게 이게 완전 좋았어 이게 내 방법이야 하는 걸 아직은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찾으려고 주변을 많이 둘러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 그거 찾으면 영화를 뭔가 안 찍으실 것도
뭔가 영화의 원동력이신 것 같아요. 네, 전 작업까지는 그랬던 것 아. 같고요. 근데 뭔가 이번에 하면서, 그러니까 이번 작품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계속 하면서 느꼈던 게,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작품을 찍는 것이 나한테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작업을 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저 자신과 작업의 어떤 그런 거리감을 다시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냥 지금 뭐든 그냥 다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약간 어떠한 촬영을 하면서 뭔가 상처를 받으면 그 다음 촬영으로 그걸 막 해소하잖아요. 그런 경험이 원래 있으신 건 아니었던 거예요? 이번이 처음? 그러니까 뭔가 이런 작업은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했던 게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랑 할 때 저 약속을 많이 좀 못 지켜가지고 계속 그 찍을 때마다 말을 바꿔가지고 좀 아니 스태프분들이 약속이 돼야 이제 같이 일을 하는데 어기면 다시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전 좀 갑갑함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아까 리허설도 많이 하시고 뭔가 배우분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미 약속이 돼서 많이 이제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작업에 있어서 어떠한 거리를 둔다는 건지 아니면 이야기적인 거리를 둔다는 건지. 그 리허설은 하지만은 모든 것을 다 맞춰서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제 작업을 할 때 너무 작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영화 자체가 뭔가 내 자신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까지 작업을 해왔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작업할 때 감각적인 그게 너무 심해서 아까 전에도 뭔가 감독님하고 얘기할 때 계획했던 부분하고 달라질 때 어떠시냐라는 아까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는 그럴 때 좌절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찍을 때 물론 기쁘고 뭔가 되게 그런 좋은 순간들을 만나긴 하지만은 몇몇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가지고 뭔가 작업할 때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즐기면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내가 뭔가 다시 찾아야겠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럼 그렇게 만든 영화 너무 보고 싶네요. 그렇게 그런 작업에서. 네. 그러면 잠깐 이상민 감독님 제가 취미 말씀하셨죠. 네네네 저 오래됐어요. 저는 산책을 좋아해서 산책을 엄청 많이 하고 영화 보면 거의 만화를 보는 시간을 많이 그쵸, 산책이 참 그 뭔가 생각을 없애주고 뭔가 그래서 그럼 뭔가 취미가 영화 속에 묻어나는 경우는 없으신 거죠? 근데 만화를 보면서 스토리를 어떻게 짜는지 많이 참고할 때는 많아요. 그것도 영화를 위해서 하시는 거네요? 근데 사실 그냥 좋아서 그게 제일 멋있어요. 아직 좀 더 시간이 혹시 취미 말씀 아니 근데 솔직히 두 분이 말씀하셨던 거랑 겹치는 게 많아서 저도 진짜 산책 좋아해요. 저도 진짜 한 두세 시간씩 한 5km 걸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저도 약간 불안이 굉장히 심한 편이라서 진짜 심하거든요. 좀 불면증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거절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은 현장이나 아니면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지금 당장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 저도 감각이 있는데 그냥 제 자신한테 조금 더 지금 당장 이걸 해결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이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진짜 내가 마음이 편할 때 만나도 늦지가 않거든요. 그 일을 해도.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약간 진짜 제 본능적으로는 이 모든 걸 지금 다 해치우고 싶지만 내 몸이 안 따라줄 때는 확고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그게 약간 제 불안을 좀 다스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여기 하면 싫은데 나가서 막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다시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이요. 오늘은 너무 예전부터 약속했던 거라 어쩔 수 없이. 근데 즐겁게 농담. 질문을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스케이트보드 탄 친구를 많이 물어보세요. 이 영화에서 어떤 의미냐고, 로렌의 사춘기 시절을 나타내는 장치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케이트보드 무리와 캐시 일행이 뭔가 반대로 간다고 그런 의미를 주신 거냐라고 이야기를. 저는 로렌도 로렌이지만 캐시 입장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청소년기가 자기 엄마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마지막 씬이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이제 자기 학교로 등교할 때 캐시는 이제 자기는 이제 엄마 입장으로 이제 자기 두 동생들을 이제 등교시켜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스케이트보드 아이들이 등장을 했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쓰게 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그게 실제로 제 미술감독 근처 동네거든요. 근데 대학원 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각박하게 살잖아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이 뭐 소품 보러 가려고, 그 친구가 차가 없어가지고 제가 있던 차를 걔가 그 친구를 픽업을 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데, 진짜 굉장히 이른 시간대에 그 친구 집 앞에서 기다리는데 실제로 동네 애들이 자기 그 국립고등학교로 그 등교하려고 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그렇게 등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음 작품에 저렇게 찍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등장을 시켰는데 자연스럽게 이게 다 녹아든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뭘 보고 누굴 만나는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사람 안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서 아무것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이게 반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이렇게 뭔가 많이 쓸 수 있었던 때는 막 사람들 속에 있었을 때 뭘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한 소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번 새해에 가장 내려놓고 싶은 게 불안인 거세요? 두 분은 세 분 다요? 뭔가 위로가 되네요. 그러면은 차기작 같은 거 너무 궁금해요. 되게 좋은 소식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되게 상 많이 받으시고 뭐 이제 개봉도 하실 거고 또 이제 또 다른 어떤 또 이야기도 듣고 이래서 영화 작업도 하시고 어떤 차기작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되고. 저부터 얘기하면 네, 상관없어요. 누구부터 할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는 영화를 공부했지만 그냥 매체에 별로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이 작업 저 작업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저희 교수님들이 이렇게 제가 이 일을 한다고 들었으면 딱 하실 텐데, 제가 제 주변에 친구 몇 명이 성인용 오디오 스토리 어플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너 글 쓸 줄 아니까 우리 약간 에로물 좀 써달라. 그래서 요즘에 에로물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고요. 진짜 근데 하고, 두 번째로는 맞다, OTT 드라마, 제가 그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TV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제가 나이가 만으로 30인데 정확히 한국에서 15년 살고 미국에서 15년을 살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약간 그냥 4명의 교포 남자아이들의 약간 좌충우돌 성장일기, 약간 그 이태원의 배경으로 해서 코미디 시리즈물 하나 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가족 이야기 장편을 하나 쓴 게 있어요. 네, 그게 저희 교수님들분이죠. 교수님들이 진짜 쉬고만 있으면은 또 뭐하니 약간 좀 이런 분들이라서 네, 그래서 또 그렇게 쓴 게 있는데 어쨌거나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영화를 공부했지만 제 약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은 진짜 그냥 매체에 약간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일단 한번 도전하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딱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세대가 OTT도 많고.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영화에 대한 애착은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찍고 싶은데 그냥 어쨌거나 저는 글 쓸 때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고 연출할 때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니까 그 기회가 어떻게 들어 그게 오디오 스토리가 되든 OTT가 되든 장편이 되든 계속 길을 열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분 감독님은 어떠세요? 저도 단편을 더 찍고 싶어서 네, 시나리오를 썼는데 제작전만 지금 뭐 내 준비를 하고 다시 제작전을 받고 싶어서 그것도 준비하고 있었고 작년에 원래 장편을 썼었는데 쓰다가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다시 없고 다시 처음부터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저도 완성을 너무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최근에 너무 좋은 글귀를 봤는데요. 시작은 약간 재능으로 시작을 할 수 있대요. 근데 뭔가 끝은 용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끝내는 용기가 필요한데 계속 뭔가 더 좋은 게 있을까봐 이러다 또 시간이 지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뭔가 감독님도 빨리 전 장편 영화를 되게 보고 싶은. 감사합니다. 김세인 감독님은 만화도 소설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예전에 그래서 어디 인터뷰에서 시나 소설이나 이런 영화가 아닌 이야기만 있으면 그쪽을 해보고 싶다라고도 하셨던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러세요? 많이 보진 않는데 이제 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해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한번 제대로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요즘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차기작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셔도 되고 없으시면은 아까 그만 물어보. 아니 진짜 저희 이제 끝나기도 해가지고 차기작을 이제 한번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막 OTT 얘기도 잠깐 나오고 뭐. 저는 지금은 쓰고 있는 것은 없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년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만 요즘에 조금 하고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 찍고 나서 다음에 찍은 작품이 같은 곳에 있는 그여자라는 작품인데요. 그게 확정은 아니지만은 가을에 개봉 예정이어가지고 그거 준비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많이 관심 가주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사 하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더 좋은 작품으로 이렇게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영화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안 떨릴 줄 알았는데 표정이 너무 많이 떨려서 말을 핑설에서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긴장이 너무 많이 돼서 뭔가 안절부절하면서 했는데
뭔가 유익한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